하늘에서 아내에게 건넨 선물. 그러나 두 번 모두 펼쳐지지 않은 낙하산 뒤에는 한 결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가장 다정한 배우자가 당신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며 육아로 지친 나날 끝에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비행을 제안한다면 당신은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에 오를 것인가? 그리고 0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몸이 떨어지기 전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났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5일 영국 남부 윌트셔주 내서라번 공항. 부활절 일요일의 하늘은 드물게도 청명했다. 이곳은 영국군 최대의 낙하 훈련장으로 완만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서 매년 수천 회의 낙하가 군인과 면허를 가진 민간인 모두에게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빅토리아 실리어스에게 그날 아침은 그저 평범한 스포츠 점프에 불과했다. 그녀는 커리어 내내 이 60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스카이 다이빙 강사였다. 바람은 잔잔했고 시야는 탁 트였으며 약 0피트, 즉 200m 가까이 되는 고도에서 완벽한 점프를 하기에 모든 조건이 이상적이었다. 그날 착지 구역에 있던 어느 누구도 몇 분 뒤 자신들이 현대 낙하산 역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사건이 3년 넘게 이어지는 형사 수사를 촉발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스나 항공기가 지정 고도에 도달하자 빅토리아는 평소처럼 점프를 실행했다. 주낙하산 전개 고도에 이르자 그녀는 개방 장치를 당겼다. 그런데 설계 원리대로 바람을 막으며 둥글게 펼쳐져야 할 낙하산 캐노피 대신 주낙하산 줄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단단히 꼬이며 빅토리아의 몸을 매우 빠른 낙하 속도로 공중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시켰다. 수많은 비상 상황을 처리해온 전문가의 반사신경과 기술로 빅토리아는 신속하게 주낙하산 차단 절차를 시행했다. 이는 예비 낙하산이 대신 전개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치였다. 그녀는 해제 장치를 당기고 예비 낙하산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이어서 벌어진 일은 영국 낙하 역사 전체에 걸쳐 거의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최후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며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예비 낙하산마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예비 낙하산 줄들이 완전히 엉켜버렸고 캐노피는 아주 일부분만 열렸다가 바람 속에서 천조각처럼 흩날리며 뭉쳐버렸다. 빅토리아는 착지 구역에 있던 여러 동료와 훈련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속 약 100km로 추정되는 속도로 거의 자유낙하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추락했다. 지상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치명적인 사고를 본 것이라 확신했다. 구조대가 즉각 출동했고 일부 출처에 따르면 빅토리아가 떨어진 지점으로 접근할 때 이미 시신 운반용 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완전히 우연적인 요인 하나가 상황을 바꿔놓았다. 빅토리아가 떨어진 곳은 마침 봄철 파종을 앞두고 갓 갈아엎은 밭이었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느슨하게 일구어진 흙이 충격의 운동 에너지 상당 부분을 흡수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빅토리아가 입은 부상은 매우 심각했다. 척추 골절, 골반 파열, 쇄골 골절, 다수의 갈비뼈 균열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응급 헬리콥터로 병원에 위독한 상태로 이송되었다. 양쪽 낙하산 시스템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m 높이에서의 낙하를 생존한 것은 영국 낙하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확률로는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사건 직후 내서라번 훈련장 관리팀은 심각한 장비 사고에 대한 표준 절차에 따라 사건에 접근했다. 영국 낙하산 협회, 약칭 BPA는 낙하산 오작동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상세히 기술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내고 미래의 안전 개선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빅토리아의 장비를 직접 검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내서라번에 위치한 군 낙하산 협회의 수석 교관 마크 바야다였다.
그는 장비 사고 보고서를 처리한 단연간의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수백만 건의 낙하가 이루어진 영국 낙하 역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주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고장나 완전히 사용 불가능해지는 이중 오류 사례는 단 한 건도 기록된 적이 없었다. 예비 낙하산은 극히 높은 안전 기준으로 설계되며 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리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포장되는데 적절한 유지보수 절차를 따를 경우 자체적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바로 그 때문에 바야다는 검사 초반 몇 분부터 해당 장비가 점프 전부터 이미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기술실에서 예비 낙하산을 해체하고 세밀하게 검사하던 중 바야다는 일반적인 물리적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빅토리아의 예비 낙하산 시스템에서 슬링크라고 불리는 중요 부품 4개 중 2개가 완전히 없어져 있었다. 슬링크는 초고강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유연한 연결 부품으로 낙하산 줄을 착용자의 흉부 하네스에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슬링크들은 낙하산이 전개되는 전 과정에서 극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장 강한 당김 상황을 포함한 정상적인 점프의 물리적 조건에서는 스스로 빠지거나 파단될 수가 없다. 이 두 연결 부품의 소실은 예비 낙하산 줄들이 하네스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지점을 잃었음을 의미했다. 낙하산이 작동되면 고정점 없이 줄들이 즉각 서로 꼬이고 매듭지어져 공기가 들어와 캐노피를 설계대로 부풀릴 수 없게 된다. 바야다의 기술적 판단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슬링크는 포장 과정이나 점프 중에 스스로 빠질 수 없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오직 빅토리아가 낙하산을 받기 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명백한 파손 행위를 시사하는 발견 앞에서 마크 바야다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내부 기술적 범위의 문제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윌트셔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을 일반적인 장비 안전 보고서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수사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윌트셔 경찰 소속 형사수사팀이 임무를 맡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두 이름은 폴 프랭클린 경감과 메디 헨나 형사였다. 수사관들은 초기 단계부터 서로에게 이것이 더 이상 스포츠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 기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의 첫 번째 임무는 빅토리아가 사용한 낙하산의 전체 이동 경로를 장비 창고에서 꺼내진 시점부터 그녀가 착용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시점까지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네 서랍원과 같이 큰 훈련장에서는 기술 직원, 강사, 자신들의 비행을 준비 중인 다른 낙하산 이용자 등 매우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장비 창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극도의 섬세함을 요구했다. 빅토리아의 낙하산 가방에 직접 접근할 기회가 있었던 시간대와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이 수사 범위를 좁히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훈련장에 있었던 직원과 회원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진술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관들은 사고 전날인 2015년 4월 4일 토요일에 일어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조각조각 맞춰나갈 수 있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남성이 다음 날 있을 아내의 점프를 위해 장비 창고에 와서 낙하산을 가져갔다. 이 남성은 이후 빅토리아의 남편인 에밀 실리어스로 확인되었다. 그는 영국 왕립 포병연대 소속 체력훈련 하사관이었으며 군 복무 중 쌓은 일정한 낙하 지식과 기술도 갖추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네 서랍원의 낙하산들은 장비 창고 구역에 엄격하게 보관되며 사용을 위해 꺼내는 절차는 해당 구역이나 착지 구역에서 다른 기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창고에서 낙하산을 받은 이 남성은 그것을 비행기 경납고 건물 내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가져가 몇 분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낙하산과 함께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낙하 장비를 좁은 화장실 공간에 들고 들어갈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감시 카메라와 훈련장의 다른 이들의 시야 바뀐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이 짧은 시간은 즉각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았다. 만약 예비 낙하산에서 슬링크 부품이 실제로 제거되었다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곳은 다른 어떤 사람도 그 행동을 목격할 수 없는 장소였다. 다만 수사 2단계에서 수사관들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누군가가 장비 창고에 있다가 잠시 낙하산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동기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물적 증거와 기술적 증거로 추가로 검증해야 할 방향을 열어줄 뿐이었다. 사건을 더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빅토리아와 에밀 실리어스의 개인 생활과 혼인 관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결혼했고 낙하산 사고 당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빅토리아는 영국 국방부 소속 물리치료사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일정한 가치의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정 상황과 두 사람의 생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고의적 상해의 징후가 있는 사건, 수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재정 요인과 개인 관계는 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예비 낙하산 파손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윌트셔 경찰 수사팀은 네서라번 사고 이전 가장 최근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들로 검토 범위를 넓혔다. 생명 위협 징후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의 기본 원칙은 사건 발생 전 수일, 수주에 걸친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경고 징후가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접근 방식이 수사관들을 윌트셔주 에임즈버리에 위치한 실리어스 가족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낙하산 사고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었다. 빅토리아의 진술과 이후 추출된 문자 메시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3월 29일 저녁 에밀 실리어스는 뜬금없이 아내에게 그날 밤 귀가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월요일 이른 아침 부대에 출근해야 하는데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군 막사로 돌아가 하룻밤 묵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인의 일상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빅토리아는 두 어린아이들, 그중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와 함께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인 3월 30일, 빅토리아는 잠에서 깨어 집안 전체에 퍼진 강한 가스 냄새를 발견했다. 평상시 안전 반응에 따라 그녀는 즉시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나간 뒤 가스 기사에게 전화해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온 가족이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가스 누출, 즉 오래된 집의 가스 시스템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로 받아들였다. 호출을 받은 기사가 와서 사고를 처리하고 떠났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낙하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사관들에게는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우연의 일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집에서의 가스 누출, 다른 한편으로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이중 낙하산 오작동. 이 두 사건이 모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발생했다. 각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통상적인 기술적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나란히 놓고 보면 둘 다 우연이었을 확률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극히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이전에 가스 기사가 한 차례 처리했던 실리어스 가족의 주방 구역을 봉인하고 더욱 철저한 법의학적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조사의 초점은 오븐 뒤편에 위치한 주가스 차단 밸브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부위였다. 법의학 전문가들과 가스 안전 기사들이 배관 시스템의 각 부품을 세밀하게 검사했다. 검사 결과 주 가스 차단 밸브의 너트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온도 변화로는
발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너트 표면의 기계적 흔적은 금속 도구, 아마도 플라이어나 파이프 렌치 같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조여진 반대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너트를 풀면 매우 작은 틈새가 생기는데 이것으로 가스가 천천히 싱크대 안에 밀폐된 공간으로 빠져나와 집안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개입은 가정용 가스 시스템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오븐 뒷면에 직접 접근하는 것도 필요했다. 가스 누출 배관의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감식하던 중 버브약 기술자들은 너트가 풀린 부위 근처 금속 표면에 매우 작고 건조한 혈흔이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이 혈흔은 조심스럽게 채취되어 긴급 절차에 따라 DNA 분석을 위해 발송되었다. 모든 물적 증거가 간접적이고 기계적 흔적에서 추론을 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DNA 샘플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비교 샘플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후 법의학 연구소에서 나온 DNA 분석 결과는 수사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가스 밸브의 혈흔에서 확보한 DNA 프로필이 에밀 실리어스, 즉 빅토리아의 남편의 DNA 샘플과 일치했다. 이것은 전체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두 사건 현장 중 한 곳에 구체적인 생물학적 증거가 등장하여 한 개인과 집안 가스 시스템에 대한 개입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순간이었다. 혈흔 이외에도 수사관들은 실리어스 가족의 집에 있는 기계 도구들을 검사했다. 에밀 소유의 멀티플라이어가 해당 도구들 중에서 발견되었다. 플라이어의 기계적 특성을 가스 밸브 너트에 긁힌 자국과 대조해 본 결과 버브약 전문가들은 두 흔적 간의 물리적 일치성을 확인하여 이 플라이어가 너트를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적인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수사관들은 극히 신중한 업무 방식을 유지했다. 특정 장소에서 DNA나 기계적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해당인의 동기나 의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은 온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가족 구성원의 생물학적 흔적이나 도구가 주방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 증거들을 주목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들과 시간적 맥락의 결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스 누출 사고가 미리 계획된 외박 직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낙하산 사고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현장의 법의학적 증거를 처리하는 것과 병행하여 수사팀은 에밀 실리어스와 관련된 금융 및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했다. 이는 결혼 관계와 재산에 관한 의심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재정적 동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였다. 경찰이 확보한 금융 기록에 따르면 에밀 실리어스는 당시 기준으로 약 4만 달러에 해당하는 2만 2천 파운드가 넘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 이 부채는 금융대출기관, 은행, 그리고 군동류 일부 등 다양한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에밀은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계좌 사이에서 자금을 자주 이체했으며 이는 개인 자금 흐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징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에밀이 2013년에 빅토리아의 동의 없이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6천 파운드를 무단 이체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가 이 거래를 발견하고 따지자 에밀은 그녀의 계좌가 해킹당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은행이 거래를 실행한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거래가 외부 출처가 아닌 실리어스 가족의 집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낙하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수사의 맥락 속에 놓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2013년의 사건을 발견한 후
2014년에 조용히 유언장을 수정하여 에밀을 개인 자산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에밀이 2015년에 일어난 사건들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의 인식에서 빅토리아가 불행히도 사망할 경우 자신이 그녀의 자산과 이전에 가족이 빅토리아를 위해 설정한 생명보험 계약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해당 보험은 사고사의 경우 1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처럼 큰 가치의 보험 계약이 심각한 부채 상황과 결합된다는 것은 어느 수사팀이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배우자를 위한 생명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일이 아니며 재정적 요소만으로는 개인에게 살인 기도를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물적 증거, 생물학적 흔적, 행동 데이터 등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그림 안에 놓였을 때만 가치를 지녔다. 그리하여 수사팀은 에밀 실리어스 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그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연락 데이터로 조사를 확대했다. 개인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인 관계와 심리적 동기가 수반된 사건에서 특히 현대 형사 수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에밀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데이터에는 수천 건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낙하산 사고 발생 수개월 전까지 이어지는 여러 메신저 앱에서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밀 실리어스의 휴대폰과 개인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 수사팀이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만큼 방대한 정보가 드러났다. 복원된 데이터 중에서 수사관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인기 온라인 연결 앱에서의 대화 기록이었다. 에밀은 2014년 말부터 다른 여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낙하산 강사 스테파니 골러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4년 11월 틴더 앱을 통해 시작되어 이후 몇 달 동안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3월과 4월에 발생한 사건들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반영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특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메시지 중 하나는 2015년 1월 에밀과 스테파니 사이의 대화였다. 여기서 에밀은 4월부터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속박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 메시지를 사건의 전체적인 시간선 위에 놓자 수사관들은 주목할 만한 일치점을 발견했다. 메시지에서 언급된 시점인 2015년 4월이 바로 네서라번에서 낙하산 사고가 발생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세부 사항 앞에서도 수사관들은 형사 수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신중함의 원칙을 유지했다. 미래를 암시하는 말 한마디는 홀로 떼어놓으면 이혼 계획, 직업 변경 또는 단순히 개인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바람 등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세부 사항의 진정한 가치는 수집된 다른 모든 증거들과 함께 검토될 때만 명확해졌다. 스테파니와의 관계 외에도 전화 데이터는 에밀이 빅토리아 이전에 결혼했던 전처 칼리 실리어스와 연락을 유지하고 어떤 형태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수사관들은 에밀이 유료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락한 이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 발견들을 종합하면 에밀의 개인 생활이 가족 안에서 보여주던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빅토리아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병행적인 관계들과 재정적 약속들의 연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연락 데이터를 가스 누출 사고의 시간선과 대조한 결과 수사관들은 2015년 3월 30일 아침 사고 직후 빅토리아와 에밀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발견했다. 가스 냄새를 맡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빅토리아는 에밀에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문자를 보내 자신을 고의로 해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재미있다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 문자에서 에밀의 답장은 부인하고 회피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으며 질문의 핵심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사관들에게 이 대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빅토리아가 남편을 실제로 의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농담 같은 질문이 수사관들이 수개월에 걸쳐 법의학적 증거와 디지털 증거로 검증해야 했던 바로 그 문제에 의도치 않게 정확히 맞닿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3월 말에 가스 관련 계획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그것이 일반적인 스포츠 사고처럼 보이면서도 발각되기 더 어려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게 만든 압박이 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사건 재구성의 다음 방향은 4월 5일 내서랍원에서의 낙하산 점프가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 낙하산 점프는 빅토리아에게 선물로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출산으로 인한 공백 후 그녀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이 점프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 하나는 빅토리아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낙하산 장비가 정기 보수를 위해 보내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는 자신의 개인 낙하산 대신 내서랍원 클럽의 공용 장비 창고에서 빌린 낙하산을 사용해야 했다. 빅토리아가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창고에서 가져온 낙하산을 사용해야 했다는 점은 이전 점프들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개인 낙하산의 경우 사용자는 매번 사용 전에 직접 세심하게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며 다른 사람이 장비에 직접 접근할 기회도 적다. 반면 공용 창고에서 빌린 낙하산은 창고에서 꺼내기, 기본 점검, 비행 직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다. 바로 이 절차의 연쇄 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낙하산이 항공기 경납고 내 화장실 구역으로 옮겨져 통상적인 감시 범위 밖에 놓이는 시간이 생겨났다. 예비 낙하산 슬링크 부품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비상의 기술적 흔적, 특정 도구로 인한 기계적 흔적과 DNA 흔적이 남아있는 가스 밸브의 법의학적 증거, 복잡한 동기적 맥락을 보여주는 금융 및 개인 연락 데이터 등 수집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윌트셔 경찰 수사팀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서류를 완성했다. 사건은 자택의 가스 사고에 관한 것 하나, 낙하산 장비 파손에 관한 것 하나, 총 2건의 살인 미수 혐의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고의로 손상한 행위에 대한 혐의 하나로 구성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기소 준비 과정에서 검사 측이 직면한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해당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빅토리아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소송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빅토리아는 남편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일부 정황에 대해 완화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 측이 제기한 추론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법적 용어로 일부 심리에서 비협조적인 증인으로 분류되게 만들었다. 이는 자신을 부른 측이 입증하려는 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다. 빅토리아가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배우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심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절차의 관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의 증언은 배심원 앞에서 사건의 맥락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검사 측은 가스밸브의 혈흔에서 나온 DNA 분석 결과, 멀티플라이어에서 확인된 기계적 흔적 대조 결과, 휴대폰에서 추출된 데이터와 금융거래 기록, 마크 바야다 및 다른 전문가들이 작성한 예비 낙하산 상태에 대한 상세한 기술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주로 의존하여 사건을 구성해야 했다. 피해자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가지며 완전히 객관적인 증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의 증언과 독립된 객관적 증거의 연쇄를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은 피의자와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흔히 적용되는 방법이다. 사건은 2017년 윈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기술 보고서와 낙하산 처리 과정 및 피고의 재정 상황과 개인 관계에 관련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혐의에 대한 평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은 중도에 무효 선언되어야 했다. 이는 복잡한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결과로 배심원단이 길고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간접 증거의 연쇄를 평가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재판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사건은 재심에 붙여졌다. 재심은 2018년 5월 마찬가지로 윈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검사 측은 증거들의 전체 연쇄를 더욱 치밀하게 구성된 방식으로 다시 제시했다. 3월 말의 가스 사고, 4월 4일 장비 창고 구역에서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5일의 낙하산 사고까지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이정표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앞서 추출된 금융 데이터 및 개인 연락 내용과 대조시켰다. 심리와 심의 끝에 재심 배심원단 9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평결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24일 에밀 실리어스는 자택의 가스 사고에 관한 것 하나와 예비 낙하산 파손 행위에 관한 것 하나, 총 2건의 살인 미수 혐의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고의로 손상한 행위에 대한 혐의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발표 약 3주 후인 2018년 6월 15일 스위니 판사가 에밀 실리어스에 대한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는 가석방 심사를 받기 전까지 최소 18년을 복역해야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부분에서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면밀히 계산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행위들이 어린 자녀 둘을 둔 가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중 하나인은 낙하산 사고 당시 태어난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에밀 실리어스 사건은 네서라번 공항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낙하산 사고로부터 시작하여 항공기술, 법의학, 화학, 디지털 데이터 분석, 금융감사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길고 복잡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 각각의 증거 조각은 혼자 놓고 보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된 시간선에 따라 배열되었을 때 그것들은 함께 2번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사건의 연쇄를 만들어냈다. 이는 또한 슬링크처럼 작은 장비 부품 하나를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수개월 전에 보내진 문자 메시지 하나를 대조하는 것까지 단순한 스포츠 사고처럼만 보이던 사건을 밝혀내는 데 있어 꼼꼼한 수사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